자, 이번 영상에서는 그 금리 인상기에 우리 장롱의 시선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금리 인상기에 체크할 부분들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하나하나씩 이야기를 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부터 뭐 시리즈 형태가 됐든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나라는 지금 분위기 봐서는요, 올해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원래는 내년 1년 반을 기준으로, 현 시점에서 1년 반 기준으로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하지 않겠나 했었는데, 최근에 하는 총재의 조금 강한 어떤, 그런 발언,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에, 최소 올해는 한 번, 뭐 어떤 분들은 두 번도 예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와서 야 이제 그 금리 인상을 좀 체감하는구나. 우리가 2015년도에 미국이 금리 인상하고 우리나라가 17년도에 금리 인상 했었었는데 뭐 트럼프 정부 그다음에 그 코로나 등등으로 인해서 금리가 뚝 떨어졌었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뭐 엄청난 오랜 기간 동안 저금리로 가겠구나 뭐 그런 생각도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에 생각해보면 뭐 3, 4년도 채 안 된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 이제 금리 인상기로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무엇을 봐야 하는지 이런 건데요. 1차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행 연습일 수도 있고, 왜냐면 우리는 금리 인상하면은 상대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을 더욱더 공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외환위기 때 있잖아요. 외환위기 때에 그 금리가 올라가서 그런데 그 금리 상승의 배경이 미국입니다. 클린턴 정부가 열심히 경제를 띄워가지고 올랐고 거기에 발맞춰서 막 금리 인상을 가속화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쫓기듯이 금리 인상이 가니 상대적으로 이제 신흥국들이나 뭐 이런 국가들은 상당히 버거워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래저래 압력이 받으면서 이제 국가가 부실화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우리가 여력이 있다면 좀 선빵 치는 게, 그러니까 그게 급하게 간다는 얘기는 해야 할 때 못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끌려가듯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당장 할 수도 있지만은 내년, 내후년에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좀 미리 앞서가서 좀 이렇게 길을 닦아도 놓고 또 예행 연습도 하고 또 뭐 테스트라는 표현은 좀 그러긴 하지만 또 모형도 한번 잡아보고 그래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냥 0.25% 올렸다고 거시적 경제가 파탄나고 그러지는 않을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해가지고 과연 경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할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기 때에는 뭐 경기가 뭐 위축되고 뭐 돈이 빠져나가고 이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 기회를 통해서 올해 우리나라가 0.25%의 금리 인상할 때에 뭐 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0.25%에 발생되는 어떤 미세한 변화가 어느 쪽이 더 빠른지 플러스 쪽이 빠른지 마이너스 쪽이 빠른지 한번 좀 체크를 해보고 그것이 이제 추후 미국의 금리 인상이 또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에 대한 여파 이런 것들이 좀 있겠죠. 그런 것들을 눈여겨보면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성장과 비용이거든요. 성장과 비용이라는 관점에서 금리 인상이 비용이 더 빨리 작동될 것인가 성장이 더 빨리 작동될 것인가 상호 어느 정도의 원만한 관계를 가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싸다 비싸다라는 어떤 규정을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장롱은 이 0.25%를 올해 만약에 인상을 한다면 그것이 뭐 위기를 준다 이 개념보다는 하나의 평가 기준으로서 이렇게 좀 본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앞으로 있을 금리 인상, 또 미국이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할 때에 우리가 잘 헤쳐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평가하는 그런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이제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을 얘기하면은 뭐 부동산 대출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나라가 망하니 어쩌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잠깐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요거에 대해서. 자, 장롱이 전국을 돌아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전국에 대한 실정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장롱이 살고 있는 동네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동네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니네 동네는 참 이상하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야 우리 동네도 그런데 참 그렇다 모르면서 여러분들이 댓글을 다신다고 하면 그 댓글을 또 보시는 분들은 아 이게 특정 지역의 문제구나, 아 이거를 공감하는 사람이 많구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끼리 정보를 교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돈 들어가지 않잖아요. 내가 알려면 전국을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끼리 나름대로 댓글을 통해서 공감도 표하고 또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이런저런 또 정보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장롱의 동네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장롱이 살고 있는 동네는 한 30년 넘게 조금 살았습니다. 조금 뭐 반올림까지는 아니지만 뭐 거진 그 정도 돼요. 한 30년 정도 살았는데 뭐 이쪽의 실정은 누구보다도 잘 안다는 얘기죠. 살고 있는데 과거부터 어떤 모습을 지었느냐? 자, 잘 들으세요. 2006년도 당시에 장롱이 살고 있는 동네는 잠깐 설명하면 아파트 지역이 아니고 따닥따닥 붙어있는 빌라죠. 옛날에는 이제 다세대 가구였는데 이제 빌라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싹 한번 이제 물갈이를 합니다. 그래서 2006년도 당시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해요. 이전의 빌라 같은 경우에는 어땠냐면은 그 가격이 15평 기준으로요. 15평 기준으로 3,500만 원이었는데 2006년도에 1억 7천까지 폭등을 합니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때 당시에 전국적으로 부동산이 폭등을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2011년도까지 치고 올라갔었어요. 그러고 나서 2006년도에 한번 급등치고 이후에는 장기 박스권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이 1억 2천에서 1억 7천을 왔다 갔다 했어요. 박스권으로. 이제 1억 2천이라는 얘기는 금매죠. 금매로 나온 거고 평균은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했었었는데요. 자, 그때 당시에 부동산 가격이 왜 폭등했을까? 그건 뭐 경기 회복 어쩌저쩌 무슨 많은 이유들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간간히 장롱이 시향 분석이나 이런 거 할 때 다 얘기했고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실 건데 또 이유가 있어요. 장롱이 그동안 얘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40대 이상에 사신 분들은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한옥에 살다가 다세대 주택을 살았죠. 그죠? 다세대 주택을 살다가 여기까지 좀 무시할게요. 살다가 우리가 빌라라는 게 있었어요. 빌라가 이제 다다미 방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방 두 칸이 예를 들어서 15평이면 방 3개 정도 쪼개거든요. 그 이제 다담이다 그래가지고 문을 이렇게 열어 겨실 겸 방 이렇게 하고 문을 이렇게 열으면 방이 되는 거고, 아니, 닫으면 방이 되고 열으면 거실이 되는 다담이 방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복도식으로 되어 있고 이쪽에 통베란다가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산 겁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 밖에 있고, 그러니까 한옥이 맞나 표현이 좀 그런데, 그죠? 한옥이 이제 화장실이 밖에 있고, 그 다음에 다세대부터는 이제 저기 뭡니까, 화장실이 안에 있고 부엌이 안에 있는 거지. 그러나 이게 이제 집주인이고 전세 형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빌라, 그러니까 이런 다세대가 집주인이 뭐 4개, 5개의 이제 집을 갖고 있고, 이제 이거를 세를 주던 구조에서
빌라라는 게 처음 나온 거예요. 다다미 형태로. 그래가 전세 살던 사람이 내 집 하니까 그때가 2006년도였습니다. 전후였죠. 내 집 하면서 주가가 이제 그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한 겁니다. 기억나시죠? 이때 당시에 금리 인상기였어요. 금리 인상기다. 근데 이전에 이제 빌라가 그때 당시 초창기 때에는 3,500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옆집에서 뭐 한다 그러면 그냥 벌떼처럼 우르륵 몰려가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선빵 친 사람들은 3,500 산 겁니다. 그쵸? 살면서 막 자랑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 사람들이 달달달달달달 끌어오르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또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전세 살았으니까 그리고 이때 당시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설명 안 할게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 전세 가격이 안 오르니까 어떻게 돼요? 돈 버니까 그거 갖고 예금을 들었단 말이에요. 예금을 들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때 당시에는 자기 돈으로 집을 이렇게 구할 수 있었고요. 3,500대는 그 다음에 이제 1억 막 6천까지 뛸 때는 이제 대출 끼고 들어가는 그런 구조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계부채도 오르고 뭐 금리도 오르고 막 그러던 어떤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고점을 맞았습니다. 고점을 맞았는데 이게 이제 쉽게 이제 쑥 한번 물갈이가 된 거예요. 그죠? 물갈이가 쑥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 사실상 이제 막 그 수요가 막 폭등을 하니까 이제 부동산 업자들이 돈이 되잖아. 그래갖고 이제 너나 나나 할 것이 이제 막 땅 사들여가지고 뭐 건물 짓고 막 그랬지. 그런데 이제 이게 규제가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일명말 세대교체, 핸드폰도 마찬가지죠. 핸드폰 신제품 나온다면 한번 싹 추종 한번 매매하고 그러고 나서 한동안 안 팔리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잘 팔리고 그러니까 이제 뒷북치는 이제 건설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막 이제 건물 짓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미분양이 터진 겁니다. 맞나요? 그게 2010년도입니다. 이전부터 원래는 미분양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다가 이때 당시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거고 그래서 이제 구조조정이 들어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장롱은 아직도 기억하는 게 장롱의 동네가 있었습니다. 장롱의 동네에서 그때 당시에요. 장롱도 이제 집을 보러 다니고 막 그랬었지. 바쁘게 돌아다닐 때인데 그때 당시에 언론에서는 뭐 어쩌고저쩌고 했지 모르지만 장롱이 살던 동네에는 빈집이 겁나게 많았습니다. 미분양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격이 떨어지지를 않았어요. 왜? 그때 당시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야 개기면은 정부가 알아서 해줘. 이런 인식이 팽배했습니다. 그래갖고 개겼고요. 맨 징징대고 죽는 소리 치고 경제 파탄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부는 또 막 선거 이미지 관리를 해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미분양 주택을 정부가 사들여가지고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막 그런 것도 있고 또 막 지원도 해주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부 건설사들을 구조조정하고 막 그랬거든요. 아마 기억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상은 금리 인상기를 어떻게 잘 넘어갔어요. 뭐 망한 기업들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뭐 그것 때문에 뭐 경제가 파탄난다 그런 얘기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파탄난 적이 없지. 그건 잘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코로나 사태 직전과 직후를 이렇게 보면 장롱 동네에는 교회가 하나가 있었어요. 교회가 꽤 큽니다. 꽤 크다는 얘기는 아파트 건물 한 2동 정도 들어갈 정도. 2동 정도. 조그만 아파트. 그러니까 주상복합이라고 있어요. 주상복합이 한 2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거. 그 정도의 규모의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를 뭐 팔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거를 허물고 이 그 건물을 지었어요. 코로나 전에. 그리고 아래에는 상가를 엄청나게 그냥 상가를 짓고 위에는 이제 아파트를 이렇게 지었는데
지금도 미분양으로 안 나가고 있습니다. 상가가 상당수가 비어 있어요. 상가가 상당수가 비어 있고 이 주택도 비어 있습니다. 그러는 상황 속에서 언론에서는 최근에 막 아파트가 없다 어쩐다 그러고 막 난리가 쳤잖아요. 그때도 얘네들은 텅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비어 있었고요. 지금도 이렇게 땅 파기라고 그러잖아요. 땅 파기 갖고서는 이게 그냥 이렇게 공구리도 안 치고 그냥 땅만 파놓고 있는 데가 곳곳에 있어요.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느냐 그러면 이렇게 주택단지가 블럭이 있어요. 한 블럭에 막 20채 정도. 이건 정확하지 않아요. 이제 블럭 단위마다 좀 사이즈가 다른데 예를 들자면 이제 아시죠? 블럭 이렇게 있고 여기 도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동네 골목길이. 그리고 여기 이렇게 블럭이 있고 막 블럭 해갖고 이제 이게 무슨 동 이러는 겁니다. 뭐 1동, 2동 그러잖아요. 이랬을 때 일정 블럭 같은 경우에는 빈집이 많아요. 그래갖고 이거 무슨 관리,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관리해가지고 여기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동네 살리기 뭐 이런 거를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블럭까지도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공급 부족하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이쯤 되면은 여러분들이 실감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대전노선 작작이라 이런 얘기 하실 텐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잘 들어보세요. 장롱도 여러분들한테 간간히 블로그나 이런 데서 공급 부족이라는 표현을 자주 썼습니다. 그래도 너 인제 와갖고 왜 딴소리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우리가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자, 보세요. 전국적으로는 부동산이 부족한 게 맞아요. 왜냐? 사람들은 아파트 가려고 해요. 빌라에서 사신 분들은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물론 저는 아파트에서 안 살아봤고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빌라에서 하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야, 사람 산 다 똑같아. 아파트도 아주 시끄러워. 이렇게 얘기한 분들도 있긴 있는데, 이 살아봐야 알겠는데, 어쨌든 그래. 뭐 하여튼 뭐 이런저런 게 있어요. 아마 사신 분들은 뭔지 아실 건데, 너무 피곤한 게 있어요. 그런 게. 그래가지고 이제 아파트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분명하게도 아파트는 공급이 부족하게 그러니까 어떤 특정 섹터의 블럭 단위에서는 미분양이 터질지 모르지만 전국적으로는 부족한 건 분명히 맞을 거라고 봅니다. 요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마다 선호도가 있잖아요. 그 이제 주택을 선호하는 데에서 일단은 1차적으로 직업군에 먼저 선택을 하고 학군을 선택하고 그런 거 다 아시죠? 그리고 우선순위 짜르륵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우선순위에서는 분명히 공급 부족이 맞습니다. 근데 그런 우선순위 없는 데는 지금 미분양도 분명히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요런 구조를 현재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전체적 분위기는 1인 가구 증가 때문에 공급이 부족하지만 어떤 특정 동네에서는 조금 미미하게 이렇게 좀 그 공급이 많다. 무슨 뜻인지 잘 이해되시죠? 요런 구조예요. 그런데 그러면 자 보세요. 이쪽에는 공급이 많잖아요. 제가 사는 데는. 그럼 가격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가격이 안 떨어져요. 오히려 더 올랐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왜? 모르지 그거는. 그 당사자가 돼봐야지 알겠지. 그런데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벽보에다 급매 이렇게 써놨어요. 그 미분양이. 근데 가격이 더 높아. 한 예로 들자면 19평짜리 주상복합 아파트인데요. 저희 동네에는 건축물이 어떻게 되냐, 아파트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러니까 아파트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간간히 아파트가 있는데, 똑같은 평수고, 똑같은 연수인데, 가구 수가 많은 데하고 적은 데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참 신기해, 그것도 보면. 왜 그러냐면 똑같이 시멘트 갖다 쳐발라 놓고, 뭐, 그래봐야 거기서 삐까삐까 한데, 가구 수가 많다는 이유로 가격이, 뭐, 한 배까지는 아니지만 꽤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자면, 요 같은 경우에 이제 한 20년 된 아파트죠. 20년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평수가 한 뭐 20평 정도 되는 거로 했을 때
이거는 이제 그 세대수가 작은 그런 거는 보통 한 3억 정도. 얘는 한 5억 정도. 뭐 이래요. 거의 한 배 가까이 차이 나나 뭐 조금 이렇게 5, 60% 차이 나나 그래. 심지어는 새 건물보다 이 건물이 더 비싸요. 그 개별 독립된 조그만 소규모 아파트보다 얘는 신축 건물이고 뭐든지 좀 쎄삥일 거 아니에요. 조금 더 기능도 있을 거고. 그런데도 얘가 더 비싸. 같은 동네인데 찾길 건너서 하나든 옆에 붙어 있든 간에 뭐 이런 아주 우스꽝스러운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빌라로 따지면 옛날에는 신축 건물하고 구옥 건물하고 똑같은 평수일 때의 가격이 똑같았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이제 욕부터 나올 거예요. 이거 사기치지 마! 어? 야, 어떻게 신축 건물하고 구옥하고 가격이 똑같아? 왜 그랬느냐? 아시다시피 주택이라는 것은 지분 쪼개기 들어가는 겁니다. 처음에 이 한옥이었잖아요. 다사대로 갔다가 빌라로 가서 지분을 쪼개갖고 세대수를 높인 겁니다. 용적률을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지분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지분 차이가 크게 났기 때문에 구옥하고 신축하고 가격이 똑같다. 방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가구수, 그러니까 새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가구수가 많은 이 10년 된 집이 더 비싸대니까 똑같은 평수인데. 그러니까 이 가격 모형도 엿장수 맘이야. 그죠? 뭐 다른 동네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람이 인식한 게 있어요. 야, 빌라는 돈이 안 돼. 빌라는 절대로 가격이 안 올라. 왜 안 올라? 안 오르기는. 그죠? 오릅니다. 근데 그게 좀 약간 이제 이상한 그런 게 있어. 그래갖고 사람들의 인식은 야, 빌라는 절대 사면 안 돼. 이런 어떤 인식이 있고. 그러니까 아파트는 사야 되는데 이양 살 거 주거용으로 사지만 집값도 올라야 되는 거 어떻게 돼? 단지수가 많아야 나름대로 뭐 주도권이 있고 뭐 어쩌고 흥정거리가 있고 뭐 그런 뭐 이상한 어떤 그런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문화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1 더하기 1은 2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이상하게 지금 꼬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던 것이 지금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구호가고 이제 신축하고 옛날에는 가격이 똑같았는데 지금은 신축이 3억이고 9억 빌라가 1억 8천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2006년도로 기준으로 따지면 신축만 오른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사람도 나름이에요.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조금 웃돈 주고 새 집까지 헌 집 안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가격이 투자와 또 주거가 복잡하게 엉켜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투자가 들러붙었는지 실수요가 들러붙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 이해되시죠? 이런 거예요. 지금 요런 이제 구조를 갖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과거와는 이 부동산 가격의 모형이 조금 바뀌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요런 재미있는 그런 이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건데 자 여기까지는 좀 들을만 했죠. 그럼 야 이거하고 요 금리 인상 체크기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상관이 있지 왜 상관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방금 얘기했잖아요. 동네에 미분양이 제법 있습니다. 제법 있는데 왜 가격이 안 떨어지냐고. 누군가가 부여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그럼 공실로 있다는 얘기인데 공실로 잡고 있다는 얘기는 뭘 뜻하는 거예요? 실수요는 아닐 거 아니야. 투자로 붙잡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건설업자가 들고 있든 아니면 1가구 2주택 3주택을 하는 사람이 들고 있든 들고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이것도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이제 서울인데 서울에서도 뭐 제일 또 후진대고 뭐 그래요. 후진대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노인 인구가 많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물론 이제 뭐 미국 같은 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망자가 많이 나왔잖아. 예를 들어 갖고 특정 지역에 노인 인구가 많은데 코로나로 사망하고 그러고 뭐 나이 먹어 사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실이 커지지. 그러면 그 재산은 누구한테 가? 자식한테 갈 거 아니야? 자식은 이미 집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부모한테 증여는 받았고
건물은 재건축용은 아니고 어정되게 하니까 이제 어정되게 이렇게 있는 거고, 집은 또 노후화가 되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전세는 새 집으로 가려고 할 거고, 뭐 요런 이제 개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언론에서는 부동산이 부족하다 난리치니까 어쨌든 이 공실도 부여잡고서는 건설업자들이 떡떡하게 해갖고 막 열심히 이제 새 집을 막 올리다가 이제 이쪽 지역에서 유난히 어떻게 인구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져 갖고 미분양이 쭉쭉 터지니까 어떻게 돼요? 건물 짓다가 중단되어 버리니까 땅 파다가 멈춰버린 거죠. 요런 지금 상황이 있는데, 자, 이쯤 되면은 여러분들이, 야, 그거는 니네 동네일 뿐이야. 이러면 우리 동네의 얘기일 뿐이에요. 근데, 야, 우리 동네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 라고 했다면, 이 금리 인상에 따르는 추후에 이거 어쩌고 저쩌고 하는 평가 모형이 될 것이고요. 그냥 니네 동네의 얘기일 뿐이다. 그러면 뭐 그런 거겠지만, 그런데 이거 이렇게 좀 약간 광범위하게 좀 표현을 했지만, 이거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들은 비슷비슷할 겁니다. 누군가는 분명히 대출 받아가지고 이렇게 부여잡고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금리 인상기가 들어오게 되면 그들의 행동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이제 최대 관심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 인상기 때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죠. 뭐 기업적 단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한 거예요. 왜냐면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구조상 금리 인상하게 되면 가장 타격받을 때가 어디겠어요? 부동산 쪽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첫 바따로 그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부동산의 상황을 전국적으로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장롱의 동네의 한 단면을 얘기해 준 거고요. 여러분들도 해당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전국의 어떤 실체가 될 텐데, 그러면 이제 니네 동네는 얼마나인데 그게 다 니네 동네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과장 표현으로 우리 동네라는 표현했는데 조금 세밀하게 우리 동네가 대략적으로 어떤 개념이냐라고 보면 이렇습니다. 동이죠. 무슨 1동, 2동 그러잖아요. 동이에요. 동해에 이렇게 무수히 많은 이렇게 막 도로가 엄청 많잖아요. 그 도로와 도로 사이에 블럭이 있겠죠. 블럭이 뭐 동네마다는 다 다를 거 아니야. 그죠? 뭐 100개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데는 10개만 있을 수도 있고 가지각색일 거 아닙니까? 그죠? 가지각색인데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이렇게 큰 블럭의 극히 일부만 미분양이에요. 그럼 별것도 아니잖아. 그죠?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옆에 동네에 재개발이 블럭이 아니라 동 자체가 재개발로 들어갔어요. 거기 이제 다 집 나가고 막 테이프로 이렇게 막고 그러거든. 근데 이게 여기 동네만 있는 게 아니라 저쪽에 뭐 경기도권에도 장롱이 이제 가면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데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 그런 지금 상황 속에서 이렇게 좀 된 부분인데, 그래서 요거를 좀 하고, 왜냐면 우리 동네 그러면 마치 전부 다인 것처럼 이렇게 되죠. 근데 이 블럭에도 한 블럭에도 한 20동 정도 가구 수로 따지면은 뭐 한 200가구 정도 돼요. 작은 건 아니지. 그래서 이제 요렇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분 섹터적인 부분인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꽉꽉꽉 수요가 찬 데는 다주택에 대한 어떤 부채를 깔고 있을 거고, 이렇게 미분양 있는 데는 건설사가 잡고 있을 거고, 뭐 그런 거죠.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금리 인상기 때에 얘네들이 어떨 것이냐라는 건데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건데 잘 들으세요. 자, 금리를 올리면 모든 사람의 금리가 다 올라갈까요? 전국에 있는 모든 대출자들이 동시간대에 다 같이 금리가 오를까요? X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중에는 해당 사항이 된 사람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정확히 비율은 얼마큼인지 모르지만 3년 단위로 고정금리를 한 소비자도 있습니다. 그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2011년도경에는 그랬었어요. 이제 집값이 폭등을 했잖아요. 그죠? 이때 당시 규제가 있었지. 부동산 규제가 있었는데, 이전에도. 아시죠? 2003년도부터, 집값 폭등하면서, 이제 지역별로 급등이 들어온 거지. 그리고 우리 동네는 2006년도에 급등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국적 확대되면서 2009년도까지 계속 부동산 규제하고 막 난리를 쳤었답니다. 아마 잘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부동산 규제를 막 한 겁니다. 대출 규제를 하고 뭐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집값은 폭등하는데 이제 우리가 같이 한 달에 뭐 100만원, 200만원 버는 저소득자들에게는 뭐 이제 이렇게 대출 받으면 막 30년 동안 뭐 돈을 안 쓰고 모아야 대출을 갚는다 어쩐다 뭐 그런 부분이었었어요. 그래서 DTI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래저래 안 되는 사람들은 장기 대출이면서 고정금리로 가라 하는 그런 어떤 권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3년 고정제 금리 제도가 특히 이제 소득이 좀 불안정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소득이 약한 사람들에게 이제 행정 권고지만 시중에서는 명령과 같이 그랬었어요. 야, 돈 빌리려면 3년 단위로 고정금리 해라. 뭐 요런 부분이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금리가 인상기한은 아니었어요. 왜 미국에 서프라는 사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래저래 나중에 금리 떨어질 것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상투에서 꺾일 때였지, 경기가. 그 일반인들에게는 몰랐겠지만 은행은 다 경제를 다 아는 거죠. 그리고 이래저래 그냥 명분 삼아서 등등등 또 그렇게 또 필요했던 부분이니까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 고정금리를 지금 채택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때에 대출받은 사람들은 아직도 대출을 못 갚았죠. 안 그런가요? 장롱도 뭐 그랬으니까. 그래서 아직도 대출을 끼고 있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3년 단위로 이렇게 금리가 이제 설정이 되는데, 이제 변경이 되는데, 이때 당시에 이렇게 그 발목 잡힌 사람들은 언제 금리가 떨어졌느냐 그러면 아마 1년 전쯤인가 아마 그때 이제 계산해보면 되잖아요. 3년 단위라면은 14년도, 17년도, 21년도잖아요. 그러니까 요 최근에 1년 사이에서 이제 금리가 이제 떨어지면서 고정금리로 묶여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2014년도나 돼야, 24년도나 3년도가 돼야 이제 금리 변동이 된단 말이에요. 물론 변동금리를 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바로 이제 금리가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대출, 이 기준금리 오른다고, 모두 다 오르지 않고요. 그리고 시중금리는 이미 작년부터 올랐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게 모든 사람들 동시간대에 모두 엄청나게 금리가 오르면 엄청나게 부담을 가겠죠. 그리고 엄청난 우리가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당장 금리 올랐다고 당장 작살나지는 않고 뭐 이제 이상징후가 생기든지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구간에 있기도 합니다. 잘 적응할지 안 할지를 이해되셨죠? 그래서 플러스가 먼저냐 마이너스가 먼저냐 마이너스가 먼저냐라는 부분은 이제 연체율 급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형들을 앞으로 이제 테스트하면서 가게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하면서 가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올해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시중금리까지 연결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한 적어도 뭐 3개월 정도고 지표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또 바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오늘 6월달이다. 6월달에 금리 인상했으면 적어도 한 8월달, 9월달 돼야 6월달에 실체를 우리가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내년 초 정도나 돼야 금리 인상의 민감도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성은 또 성장순대로 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금리를 인상했는데 예전에 연체율이 0.2에서 0.3 정도 갔다. 참고로 2011년도 당시에 2011년도 전후 당시에 은행 연체율은 1.1%였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딱 1.2%는 여기 전후였다 이겁니다. 전후였었고 지금은 0.2에서 0.4 정도 되는데 이렇게 추세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과거와 좀 비교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할 거예요. 성장성이라는 거 종합적으로 보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연체율이 좀 상승을 했는데 성장성 대비 이런 어떤 전반적인 것들을 고려했을 때에
양호할 수도 있고 안 양호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것들을 비교해서 이제 측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되는데, 그럼 주가 모형에는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라는 건데 모르죠, 그거는. 왜냐면 예를 들어서 투자자들이 뭐 어쩌라고, 난 그런 관심 없어 라고 하면 무시되는 거예요. 야 이씨 큰일 났어 이제 0.25에도 발발했다면 증시는 흔들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대중들이 무엇을 중시하는지를 좀 이래저래 봐야 할 부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금리가 오른다고 무조건 내리고 오르고 그러지 않아요. 투자자들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겠죠. 1차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건데, 개념만 이해를 하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7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한다고 쳐요. 미국은 안 하잖아요. 세계 경제는 별 이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오로지 이 금리 인상은 한국만의 문제라고 가정했을 때, 이때 만약에 우르르 쏟아지잖아요. 그죠? 쏟아진다는 얘기는 금리 인상에 대한 회피 심리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쏟아지죠? 그런데 이게 부작용이 없을 것 같다 하면 증시는 오를 겁니다. 올라서 고가를 갱신할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이건 조건은 대외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전제 조건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작년에 조정받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횡보성. 지금 6월 달이니까요. 한 6개월 정도는 조정을 받았죠. 야, 우리 이때 금리 인상할 거 알고 있었어. 이래버리면 올라버리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금리 인상 그날에 하면 그날에 빠지지 않아요. 미리 빠질 수도 있고 나중에 빠질 수도 있고 안 빠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측하기 힘들어요. 그 상황에 벌어질 때 여러분들이 후다닥 하는 건데, 만약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부작용이 터지면 일단 현금 챙기고 보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부작용이 없고 그냥 변동성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그 시점에 내가 어떻게 했는데 현금이 100%였어. 그럼 밑에서 주워 담으면 돼요. 그런데 주식 100%하고 물려버리면 그러지. 그죠? 근데 내가 현금을 50%를 들고 있으면, 만약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좀 큰 변동성이 오면 빨리 인버스를 낚아채는 겁니다. 현물은 이미 주가가 미리 빠져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인버스를 사가지고 떨어지면은 현물 손실, 인버스 이익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 밑에서 인버스를 이익 청산하고 밑에서 이익금이나 원금을 때려 넣어서 평단가 줄인 뒤에 상승할 때 주가가 최초에 매수했던 데 위치 오면 어떻게 돼? 이익이 되는 거죠. 요런 개념. 요렇게 이제 대응을 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주가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금리 인상 체크해야 될 거, 부동산 시장. 맞나요? 이렇게 될 거고, 다음에는 이제 뭐 기업편 또는 부동산 외의 가계편, 뭐 이런 식으로 시리즈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금리 인상 시에 체크할 부분들 부동산 편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